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쉬고 만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텀이 좀 깁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오프라인의 경우가 강의가 먼저 오픈이 되고 한 주 뒤에 오픈이 돼가지고 온라인의 경우는 지난주가 쉰 게 아니라 지지난주가 쉰 것 같아요. 아닌가? 지난주가 쉬었나? 우리가 하여간 한 주 차이가 나요. 우리가 먼저 강제가 오프라인은 올라갔고, 그래서 온라인의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올라갔나 보다. 지난주에 안 올라가고, 그래서 온라인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차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4주 차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내용입니다. 상권에 관한 이론, 첫 번째는 상권에 관한 이론을 맞아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입지론, 이게 상업입지론이라면 이게 공업입지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시장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기능과 시장 실패, 외부 효과, 토지 정책의 수단, 지역지구제, 토지은행제도, 요건 이제 부동산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이렇다는 것만 아시고, 이제 잊어버렸을 테니까 지난 주차의 내용을 좀 복습하고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거미집 모형에 의하면 가격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의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이거 X죠? 자, 근데 일단 균형의 충격이 가해지면이라는 말이 뭐냐면 균형에다가 이렇게 균형을 망치로 때리거나 아니면 균형이 차에 부딪혔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수요나 공급이 변동하면 그런 뜻이에요. 수요나 공급이 변동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공급은 시차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수요가 변동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만약에 증가하는 것 같은 이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하려면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수탄수가 돼야 되죠. 그 말은 수요 탄력성이 더 커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러면 공탄발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바뀌어야 되죠.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두 번째,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것.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무슨 여과죠? 무슨 여과? 하향여과죠. 따라서 하향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때, 그러니까 하향여과를 인간 생태학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아니, 하향여과를 침입이라고 하죠. 그리고 침입이 계속되게 되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뭐죠? 천이가 되죠. 따라서 이것은 침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입이 계속되게 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천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이를 다른 말로 계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X.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읽을 때 그 문제의 내용을 되게 띄엄띄엄 읽으세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죠? 근데 저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약성일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읽으시냐면 약성일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 약성일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맞아. 얻을 수 있어요.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를 사용하면. 근데 조건이 뭐예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읽냐면 약성에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약성에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혼동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래서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X. 또다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자 여기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맞죠?
그래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이게 기본적 분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본적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강성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혼동하면 안 돼요. 중강성에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책에는 있다고 돼 있는데 뭐가 맞나요? 이런다니까. 책에서 있는 거는 뭐다? 중강성에서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동심원 이론 누구죠? 버제스. 그래서 어디 사는? 시카고 사는 버제스는 동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면서 건방지게 뭐 좋아한다고? 생태학 이론입니다. 인간 도시 생태학적 접근을 했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X인 거죠. 자, 잘 틀리는 것들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도를 역시 나가는데,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인강으로는 이제 뒤에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그 카페 이야기가 뒤늦게 이제 아신 분들이 있어요. 여하튼 계속해서 자료는 여기는 여기더러 수요일 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안 올리나요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올라가고, 여기 카페에 들어가셔서 카페에 가시면 선생님들 자료가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고, 일일 학습 제가 매번 여기는 또 여기다 올리니까 일일 학습 같은 경우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써보셔서 계속해서 인증 올려주신 분 많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제가 또 여기도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매일같이 조금씩 써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꼭 여기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이제는 검색해도 아마 나올 거래요. 카페로 가갖고 검색해도 가입한 사람 수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000명 가까이 좀 되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뜰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건 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도움되는 자료들, 그 밖에 자료들 등등등 더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일 학습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진도 부분으로 갈까요? 앞에 거는 기본서 페이지, 뒤에는 합격서 페이지. 원래는 이제 기본서 페이지를 해달라는 게 이제 회사의 공식적인 요청이었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서 페이지도 같이 병기해달라고 그래서 파란색은 합격서 페이지, 요거는 기본서 페이지. 자, 이제 갑니다. 여러분, 입지라는 말과 입지선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지와 입지선정입니다. 입지는 뭐냐면 그냥 자리 잡은 상태, 자리 잡고 있는 위치. 그래서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입지다 그래요. 자, 가볍게 보세요. 제가 가볍게 보세요라고 하는 건 진짜 가볍게 보셔야 돼요. 빈도가, 그러니까 그게 출제 빈도가 있긴 한데 강약이란 게 있잖아.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번 나올동 말동하는 것도 있고, 또 10년 내에서 막 여러 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20년에 한번 나올동 말동하는 것도 좀 봐야 돼. 왜냐면 뒤에 있는 내용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입지가 뭐냐면 자리 잡고 있는 위치. 이런 거 위지 마시고 편하게 보세요. 얘는 정적이고 공간적 개념. 그런데 입지 선정은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과정. 그 과정이다 보니까 얘는 동적이고 얘는 정적, 얘는 동적, 그리고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 그런데 이제 단어를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정적이란 말이 뭔 말인가요? 공간이 뭔 말인가요? 시간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냥 감으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니까 멈춰 있는 개념으로 보란 말이야. 이거는 찾아가고 막 하니까 동적인 개념으로 보시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무 의미 없어. 거기다 무슨 의미 부여하지도 마시고 편하게 봐줘요. 자, 그다음 입지론과 적지론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자,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 용도의 다양성이나 부동성 파트에서 할 때도 나와요. 여기 또 나온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특성 파트는 앞쪽에 페이지상 있지만, 총론이라고 해서 넣어놨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총론 이후에 나와 있는 강론의 내용들을 알아야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으니
총론 부분에서 부동산 특성은 그냥 제목 정도 또는 뭐가 있는 것 정도만 보시고 넘어간 다음에 뒤쪽을 보고 나서 보시면 쭉 정리가 된다.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아직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보려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보려니까 직접 하는 법이 뭔가요? 맨 이렇게 물어본다고. 저 뒤에 수익 하는 법에서 가서 배우는 건데. 그러면 왜 뒤에 배우는 걸 앞에다 해놨나요? 부동산 특성이라는 파트에서 연계되어서 정리는 해야 된다고. 개론이 그래서 공부하기가 혼자 책으로 사서 공부하기가 접근이 어려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리고 개론에 느닷없이 공법 얘기 나오고 개론에 느닷없이 민법 얘기 나오고. 왜?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품위 있게 종합 학문 그냥 말하면 짬뽕. 그냥 짬뽕이라고. 이것저것 짬뽕.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일단 앞쪽에 아직 안 배운 거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반복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어진 용도에는 어떤 용지가 좋을까? 질문이요. 초점을 맞추세요. 여기 요 정도에서. 초점은 용도 선정입니까? 용지 선정입니까? 용지 선정이잖아. 이거 용지 선정. 그래서 이건 용지 선정 문제고 이렇게 땅 찾아가는 건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아니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부동성과 관련이 있는 요게 입지론이에요. 요걸 입지론 그러고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과 관련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초점이 용지 선정이에요, 용도 선정이에요? 용도 선정이야? 그럼 용도 선정이니까 이건 용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용도를 찾느냐? 용도가 하나면 찾을 필요가 없거든. 용도가 많아.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고 토지의 특성?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이걸 적지론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지 선정이란 말을 넓게 표현하면 입지 선정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 선정 이렇게 말하면 입지론과 적지론이 모두 포함되는 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상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권이라고 말하는데 상권의 뜻, 상권이란 상업활동하는 곳, 고객이 존재하는 곳, 다른 말로 시장지역, 배후지. 이게 상권이에요. 상업활동하는 곳, 고객이 존재하는 곳, 시장지역, 배후지. 그러니까 상권과 배후지는 같은 말. 그 다음 상권, 배후지의 특징입니다. 배후지는 여러분 배후지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지. 인구 밀도가 높고. 근데 인구 밀도가 높은 게 무조건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많아야지. 자, 그 다음에 지역의 면적은 큰 게 좋지.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높은 게 좋지. 이거 외워둬야 될 사항이에요? 안 해도 되잖아. 안 외워도 될 거를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혀 외우지 않고 다 알아도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학문적인 글자로 가셔서 다시 외우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공부가 2중, 3중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워지지도 잘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많아야 돼. 그리고 면적은 클수록 시장이 클수록 좋아. 수요가 많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야 돼. 그래야 내 물건이 잘 팔리겠지. 그리고 상권마다 이렇게 매매 관습과 소비 관습이 다 있겠고요. 차이가 날 거고요. 가장 상권을 차단하는 중요한 상권 차단의 장애물이 뭐냐? 사거리예요.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었어요. 옛날에 신세계 백화점. 여기에 전철역 들어서면서 현대백화점 들어섰어요. 얘 이마트로 바꿨어요. 바로 전환했어요. 천호동 얘기예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천호역. 왜? 여기가 위치도 훨씬 좋고 새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규모도 작고 옛날엔 백화점 하나 있을 때 신세계 잘 됐지만
여기 현대백화점 들어서부터 상권 다 차단하잖아. 누가 이리 가냐고. 바로 들어서자마자 이마트로 바꿨거든요. 엄청 장사 잘 돼, 이마트.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되는 거고. 얘가 들어옴과 동시에 상권 차단이잖아. 상권 차단의 장애물. 근데 이것만 상권 차단하느냐? 여러분, 도로가 놓였어. 고속도로래. 그러면 상권 양쪽 차단하죠. 철도, 하천, 공원. 근데요, 아무런 구분이 없는데 상권이 차단돼. 그게 뭐냐면 소득. 소득 수준에 따라 상권 차단돼. 종교, 문명 다 상권을 차단하는 요인들이에요. 이게 의릴 거 없죠? 자, 감 잡으셨죠? 넘어가세요. 개론의 되게 좋은 점들은요, 되게 잡다한 게 많고 한 파트가 바뀌면 과목도 다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 과목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우리들의 관점에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했고 다음 또 봐요.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장점은 이해력이야. 계속 암기력이라고 연세가 60대 되신 어른이 우기시는데 60대 되신 어른들의 특징들은 잘 이해하시는 것. 폭이 넓고 시야가 넓고 이해력이 이렇게 있으시다는 거. 이게 장점인 거지 암기력이 장점 아니에요. 암기력은 젊은 사람들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또 다시 또 봐요. 이렇게 꾸준해. 또 어른들의 또 장점이 뭐예요? 꾸준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을 발휘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공부를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또 넘어가 볼까요? 상권 획정의 기법입니다. 상권 획정의 기법에서 주어진 입지에서 자, 상점이 어디에 입지에 있는데 그 입지에서 적합한 업종, 그 입지에 적합한 업종은 뭐고 상권의 범위는 어떻고 매출액은 어떻게 될 건가를 추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 침투법, 두 번째는 공간 독점법, 세 번째는 분산 시장 접근법. 근데 막상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런 걸 다 공부하진 않아. 상권에서 매출액 얼마만큼 추정하고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고 어떤 업종들이 저기에 해당되나 그런 정도만 보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로. 그러면 이제 시장 침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상권 분석에 적용해요. 근데 여러분 상권이 겹쳤대. 그러면 경쟁이 심할까 안 심할까? 경쟁이 심한 업종. 상권이 겹친다. 자, 겹친다. 이런 말은 약간 학술용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요. 상권이 중첩된다고. 그럼 상권의 중첩 부분이 결국은 상권이 겹치는 것이고 경쟁이 심한 업종. 주로 어떤 건데?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대부분의 상권 분석에는 시장 침투법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공간 독점법이 있어요. 여기서 공간 독점법에서 공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상권이에요. 시장이고. 공간이 뭐라고요? 상권. 그러니까 공간 독점법은 어떤 상권을 독점하는 거예요. 어떤 상권을 독점하는 것인데 주로 어떤 거냐면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 여러분 CU가 있습니다. CU 또는 GS25가 있습니다. 그럼 이 CU 같은 편의점은 여러분이 이제 CU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가맹을 하고 싶으니까 본사에 가서 나는 이제 CU 점주가 좀 되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 내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말한 지역에 가까이에 CU가 있으면 허용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겠지. 내규가 있겠지. 그 근처 반경 내에 CU가 있으면 몇 메타 벗어난 곳에 허용을 하면 요청을 하면 파악해가지고 허용한다든가 그렇게 되지. 바로 옆에 CU가 있거든. 우리 집 옆에 CU가 있는데 되게 장사 잘 돼. 그래서 그 옆에다 바로 또 CU를 하고 싶어. 허용해 주겠어요? 안 해준단 말이지.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둔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커피숍을 대봐. 커피숍을 자, 스벅 말고 커피숍 아무나 대봐. 체인하고 돼 있는 거. 이디야. 그럼 이디야 커피숍 여러분 이디야 하고 싶어. 점주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본사 찾아가고 여기다 좀 허용해 주세요. 바로 옆에 이디야 커피숍 있으면 안 해주겠지. 근데 제가 왜 스벅 말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벅 나 하고 싶어. 스벅. 그래서 이제 본사 가갖고 스벅 나 가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허용해 줘 안 해줘? 왜 안 해줄까? 걔는 직영이야. 그러니까 스벅 말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다른 커피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다 뭐가 있다. 내규가 있어.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업종이나 아니면 면허가 필요한 업종. 여러분 술 슈퍼에서 배달시키면 술 배달 해줘요 안 해줘요? 술 배달. 소주 뭐 몇 병 하고요. 맥주 몇 병 하고 뭐 좀 갖다 주세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줘요?
무거워서 안 해줘요? 신분증이 없어서 안 해줘. 그거 배달하면 위법이에요. 주류 판매 면허가 있어야 돼. 주류 공급에. 그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동네 슈퍼는 이런 면허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판매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배달하면 안 돼. 오는 김에 내가 많이 샀으니까 과자도 사고 뭐 생활용품도 샀으니까 오는 김에 술 한 대병 넣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안 된다니까 그거. 근데 옛날에 잠깐 했지 몰랐으니까 살짝 넣어가지고 누가 본 게 아니었으니까 그거 과태료 맞아. 어떤 거냐면 우체국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입니다. 주류 공급업 면허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내지는 체인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간독점법이에요. 근데 분산시장 접근법은요 전문화된 상품으로서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대. 그 특정 수요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 여러분 쇼파 아시죠? 쇼파. 근데 쇼파가 되게 천차만별이잖아 가격이. 근데 이 쇼파에 몸무게가 좀 이렇게 있는 분 말고 보통 사람도 퍽 주저앉으면 다리 부러지는 거 아세요? 쇼파 다리? 그런 거 모르시죠? 좀 많이 바꿀라? 쇼파에 턱 이렇게 앉잖아. 다리가 뚝 부러져. 왜? 다리 옆에 그런 데 받쳐놓은 데가 다 나무거든. 그것도 되게 가는 나무야. 허접한 몇십만 원대 한 30만 원대 그런 20만 원대 그런 쇼파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푹 주저앉잖아요. 몸이 좀 있으신 분이 푹 주저앉으면 푹 앉으러. 아니면 그냥 통째로 밑에 푹 가라앉기도 해요. 그런 쇼파부터 시작해서 철제로 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쇼파도 있는데 제가 강남에서 강의하면서 논현동이라는 게 강남에 있다면서요. 근데 가구거리라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좀 비싼 걸 판다면서요. 그래서 쇼파가 얼마 정도 하냐니까 어떤 분이 3천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 3천만 원짜리 쇼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혹시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베이지색 그냥 쇼파야. 그냥 쇼파라고. 근데 그 쇼파가 3천만 원이래.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3천만 원짜리 쇼파가 있다는군요. 30만 원짜리 쇼파도 있지만. 근데 그 쇼파는 앉는 거야 그냥 똑같이. 그런데 그 쇼파를 한 2, 3년 쓰고 질린다 하고 바꿀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분산시장 접근법.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 뭐라고요? 고급 가구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제가 방금 말한 쇼파를 생각해 주십시오. 분산시장 접근법은 고급 가구점, 쇼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식탁 가운데서도 1,000만 원 넘어가는 식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쇼파가 식탁이 있대요. 거기다가 어떻게 뜨거운 걸 놓냐고. 그런 걸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코팅을 일단 해야 돼. 코팅을. 우리는 핸드폰 사면서도 거기다가 붙이고 막 그러잖아. 막 그리고 케이스하고 떨어질까 봐. 그런데 그 3천만 원짜리 쇼파에 어떻게 앉냐고. 저는 3천만 원짜리 소파를 만약에 생기면 일단 거기다가 이렇게 케이스를 해. 케이스를. 이렇게 잘 보이게끔 케이스를. 절대 앉으면 안 돼. 앉는 사람 있으면 막 고급 가구죠. 그럼 바닥에 앉아야지. 그게 뭐예요? 분산시장 접근법, 고급 가구점, 쇼파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외울 거는요. 사실 알고 보니까 얘만 외우면 되네. 얘는 쇼파고 얘만 외우면 돼. 그 나머지 잘 모르겠는 건 전부 다 어디다 때려 넣어? 네. 시장 침투법에다 전부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만 다 기억하면 돼. 뭘 기억하면 되는데? 우체국이나 주류 공급.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체인점, 커피숍 같은 경우 커피숍 같은 체인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요? 우주 공간에서 커피 체인점 한다고요? 우가 뭔데? 우체국, 주는 주류 공급업, 공간 독점법, 체인점. 따라서 커피 생각하시면서 커피 체인점, 우주 공간에서 커피 체인점 그렇게 딱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럼 우주 공간에 커피 체인점을 여러분이 열 시대가 오겠지 뭐. 곧이어 나중에 나는 어디다가 커피 체인점 할 거라고? 예, 우주 공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주 공간에 커피 체인점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가구점은 무조건 분산시장 접근법이고 나머지 잘 모르겠는 것 우주 공간에 커피 체인점 제외한 나머지 잘 모르는 것들은 되게 시장 침투법 대부분의 시장 침투법이니까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은 시장 침투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러분 상권에 관한 이론에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아주 앞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학자 진짜 많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 학자 이름이. 그러니까 학자 이름을 외워야 되나요? 학자 이름 헷갈려 미치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학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이름 붙여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이름 이뻐 안 이뻐? 이뻐.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남자분이야. 크리스탈러예요. 이름 이뻐. 되게 이뻐. 근데 그의 생애는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론을 알리기 위해서 크리스탈러 참 이름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이 딱 느낌이 와요. 크리스탈러 어느 나라 사람 같은 느낌이 딱 와요. 네,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이제 독일에서 활동을 했죠. 물론 당연히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자신의 이론을 알리는 게 가장 그 사람한테는 중요했어요. 심지어 나치에도 협력했다고. 자신의 이론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알아주지 않았어요. 나치 협력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투옥됐겠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그 생활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오로지 학자로서 자신의 이론을 알리는 데 있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활동을 했죠.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을. 근데 꾸준히 하면 알아줄 날이 와 안 와? 드디어 와. 근데 좀 늦게 왔어. 70대쯤 돼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행이죠. 그로부터는 최고의 학자로 추정받기 시작합니다. 거의 딱 6년만. 왜? 그 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예전당에도 추정될 만큼 최고의 학자로, 그리고 대한민국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제가 그렇게 말할 테니까, 그리고 이름 이쁜 사람, 크리스탈러가 바로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다. 이렇게 감만 잡으시고, 자, 또 넘어가세요. 절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볼까요?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좀 내용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험은 선생님들이 먼저 문제를 읽어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읽어요. 여러분이 글자로 읽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느낌이 오냐면 처음 보는 것 같아. 그거 안 하시면. 보세요. 제가 왜 뭐 때문에 그런가 봐요. 고등학교 사회책이나 지리책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야. 여러분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 있어요. 이게 뭐게? 정주가? 정주가 뭐야? 술이라고? 술 얘기는 아까 끝났어. 정주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자리 잡고 사는 걸 정주라고 그래요. 인간이 털을 잡아서 살고 있는 걸 정주. 그래서 정주체계란 사람들이 사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저건 고등학교 사회책이나 지리책 같은 데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그런데 굳이 쉬운 얘기 놔두고 제가 개론식이나 자꾸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뭘까?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시험에 나온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게 좋나요? 더 많이 시험에 나온 단어는 쓰지 말고 기왕이면 풀어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사는 상태 이렇게 풀어서 말해주는 게 좋나요? 다 물어보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말을 해달래.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딜레마예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이 나중에 9월 달에 가서 문제를 보면서 알 때까지 저는 비밀라고 계속 쉬운 말을 사용할까? 그런 고민도 할 때가 많아요. 막 되게 쉽게. 그러면 너무 재밌고 쉬워요. 9월 달에 시험지를 딱 받아보는 순간 이게 무슨 과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론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그 언제 나왔을까? 몇 회 때? 짐작해봐요. 33회 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자,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 잡고 사는 것을 인간 정주체계라 그랬어요. 그 정주체계의 분포 원리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어디서 시골 같은 걸로 해볼게요. 제가 면 단위에서 살기도 하고
군이나 읍 단위에서 살기도 해요. 그리고 시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상업 입지의 계층 체계를 설명해요.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방금 제가 말했던 이야기를 위해서 점을 딱 찍어 볼게요. 저 빨간색 저기가 바로 짜장면 가게 있는 곳이에요. 치킨점이 있는 곳이에요. 이 짜장면 가게 있는 곳이고 치킨점이 있는 곳이고. 근데 여러분이 짜장면 가게를 하거나 짜장면만 전문적으로 팔아? 아니면 치킨점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치킨점을 하면 하루에 치킨 50마리는 최소 팔아야 운영이 돼. 짜장면 100그릇은 팔아야 운영이 돼. 그러면 이 치킨점 혹은 짜장면 가게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 수, 그걸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최소한의 수요 크기,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소의 구치라 그래요. 앞으로 최소의 구치는 뭐냐면 치킨점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마리수 또는 짜장면 가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수,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최소의 구치. 이렇게 매칭시키세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하려면 자, 학원을 운영해. 그럼 학원 운영하면 기본적인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에 여기 강남에 여기 지금 이 8층에 여러분 이 건물 뒷다 비싸거든. 그 임대료 얼마나 비싸겠냐고. 그럼 기본적인 비용에 사람 수 계산해서 몇 명 정도는 수강생이 돼야 이 학원이 운영되겠다. 그게 있겠어 없겠어? 운영자 입장에서는 있겠죠. 그 최소한의 사람 수, 그게 뭐라고? 최소의 구치라고. 그게 최소의 구치라고. 그런데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 짜장면 어디까지 배달되나요? 어디까지나 배달이 되지. 문제는 식으니까 문제인 거지. 퍼지니까 문제인 거지. 그럼 오토바이로 배달 자기들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자, 배달 시켰다고 여기서. 어디에? 30km 바깥에 있는 곳에 짜장면 가게. 거기 맛있다며요. 배달 좀 해주세요.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와요. 짜장면 값 2배로 줄게요. 안 온단 말이야. 따라서 배달 가능한 거리가 있을 거라고. 또는 치킨 배달 가능한 거리가 있을 거라고. 그게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짜장면 이렇게 배달 가능한 거리, 치킨 배달 가능한 거리이기도 하지만 만일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먹어요.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직접 치킨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치킨 그리고 생맥주 시켜서 탁 얼마나 좋아. 갈 수 있다고. 여기도 갈 수 있어. 근데 여기가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 거리예요. 근데 여기는 안 가. 너무 멀어. 안 간다고. 갈 수 있는 한계 거리. 그게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면 말이죠. 이 치킨점 운영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 운영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운영되지. 이게 나머지가 남는 그릇인데 그게 이윤이야. 그럼 여기가 아까 치킨 50마리, 여기는 요 범위가 치킨 200마리. 그럼 몇 마리가 남는 거예요? 150마리가 이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치킨점 운영될 수 있는 거야. 제 말 이해가 되셔요? 그럼 치킨점이 운영이 되면 이렇게 계속 얘가 존재할 수 있어. 얘를 중심으로. 그게 뭐라고? 그게 상권이고 그게 배후지라고. 그럼 하나의 배후지가 형성됐고 배후지 중심의 위치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얘를 뭐라고 불러? 중심지라고 불러요. 저 빨간색 치킨점이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중심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치킨점이 있고 등등등등 띄엄띄엄 조금 있는 곳이면 저차원 중심지예요. 면사무소 정도 있는 곳. 면사무소 있는 곳에 치킨점 딱 하나 있어. 짜장면 가게 딱 2개 있고 슈퍼 1개 있고 그렇게 끝이야. 저차원 중심지. 그런데 치킨점 5군데, 짜장면 가게 10군데, 슈퍼도 꽤 많고 그거는 군이나 읍, 그 중차원 중심지. 그런데 백화점도 있어. 그리고 뭐 슈퍼나 이런 편의점은 수도 없어 있고 치킨점은 진짜 많고. 그러면 고차원 중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유념할 것은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의 구치와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소의 구치고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면 이게 성립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 걔를 중심으로. 배후지가 성립한다고. 저 중심지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요러면 배후지가 성립하지 않지. 50마리 팔려면 이만큼까지 가야 되는데 배달을.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배달 가능한 거리가 최대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데 하루에 몇 마리 팔았어? 10마리 팔았어. 그래갖고는 운영이 안 되지.
하루 종일 있어봤자 치킨 10마리밖에 안 시킨대. 그 범위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배우지가 성립할 수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에 잠깐 있고 여기에도 며칠 있고 여기도 며칠 있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걸 정기시장이라 그래요. 이런 걸 상설시장이라 그러고. 그런데 교통이 발달했네. 교통이 발달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엔 자전거로 배달하던 게 오토바이로 배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자 다 시켜 먹게 돼. 그러니까 100마리 파는데 옛날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100마리 쉽게 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지고 최소의 가치는 좁아져서 이렇게 감에 따라서 상설시장이 저 시골에도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중심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은 머릿속에 치킨점이 있는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매칭하시라고요. 이렇게 지역의 중심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 그게 바로 거기에서 치킨 생산해서 공급하잖아. 거기서 짜장면 생산하고 공급하잖아. 그게 바로 중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짜장면 가게 있는 곳, 치킨점이 있는 곳, 거기가 중심지. 그 다음에 배후지는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심지의 재화나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는 주변 지역 하나의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의 고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최소한의 수요 크기. 아까 치킨 50마리.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통행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 치킨 배달 가능한 거리,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한계 거리로서 수요가 제로가, 판매량이 제로가 되는 점입니다. 그 점까지의 거리, 그 점까지의 범위, 수요량이 제로가 되는 점, 판매량이 제로가 되는 점까지의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뭐보다 커야 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고치보다 커야 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배우지의 형태, 우리가 좀 더 우리 생각을 확장하게 해보자고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봐요. 자, 우리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한 거야, 어떤 것들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강약이 중요한 건데 시험에 나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가 있고,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배경 설명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합시다. 이렇게 중심지 요게 있고 요게 배우지. 배우지가 접하고 있죠. 이걸 배우지 외접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배우지 외접형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 수도권 어딘가로 나가요. 펜션이 여기 있어요. 펜션이. 여러분이 펜션 얻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전화번호 찾아서 여기에 있는 치킨점에 전화했어요. 한 마리 배달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배달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전화했어요. 배달해 주세요. 배달 안 된대. 여기다 전화했어요. 배달 안 된대. 이런 데가 있어요, 진짜로. 제 경험해봤어요.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놀러 가는데 치킨 먹고 싶대. 그 당시 딱 한 마리면 딱 좋았거든. 근데 먹고 싶다 계속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마리 시켰잖아. 2마리는 배달된대. 근데 한 마리는 배달 안 된대. 그런 동네가 있다니까, 지역이. 소외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소외 지역이. 더 나가서 배우지가 중첩되기 시작해. 그러면 배우지의 범위가 이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겹치잖아, 이게. 이게 중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지가 겹치는 거. 그러면 배우지가 겹치는 경쟁 지역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경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는 얘하고 경쟁하고, 여기는 얘하고 경쟁하고, 여기는 기가 막히게 셋이 경쟁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데는요, 탕수육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탕수육 시켜도 군만두 서비스 안 해주는 데가 많아요. 거의 태반 그래. 경쟁이 심하니까 안 해준다고. 저 사는 동네도 안 해줘. 옛날에 해줬거든. 그래서 어느 날 총각이 배달하는 총각이 이걸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배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직접 배달했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했는데 군만두를 안 갖다 놨어. 그래갖고 제가 불렀죠. 군만두 빼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 안 하기로 했대. 그럼 왜 그걸 갑자기 안 하기로 했냐 했더니 다른 사장님 딴 데도 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이 동네 다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사장님들끼리 만나갖고 안 하기로 했대. 그렇게 협의했대잖아.
그래서 제가 말했지. 그 협의할 때 왜 날 안 불렀냐고.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니까 이게 자기들한테는 치열한 경쟁이 자기한테는 피해가 되는 거죠. 치열한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상권을 나누기 시작해. 얘하고 만나서 신사협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상권을 이렇게 나누자. 얘도 나누자. 상권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상권을 나눠가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 별집구조 모양이 돼요. 경쟁 지역도 없고 소외 지역도 없는.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늘 위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양은 육각형 벌집구조 모양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린이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육각형 벌집구조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파란색 점은 저차원 중심지, 노란색 점은 중차원 중심지, 빨간색 점은 고차원 중심지. 갑돌이가 어디 사냐면 여기 살아. 갑돌이가 여기 살아. 갑돌이의 집이거든. 근데 저차원 중심지는 가까워. 중차원 중심지는 조금 더 멀어. 좀 멀어. 그리고 고차원 중심지는 더 멀어. 그러니까 수요자 도달 거리는 저차는 가깝고 고차는 멀다 그래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차와 저차의 간격은 좁고 고차와 고차의 간격은 넓어, 멀어. 얘는 가깝다, 얘는 멀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시골이거든, 진짜 시골이거든.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시골에서 살았던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갈 때 하루에 버스가 딱 2번 운영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집집마다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었어. 진짜로요. 그래서 그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저 시내까지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죠, 저 시골 웬만한 데조차도요, 여기가 가는 버스가 자주 운영되고 20분 간격이면 차가 또 한 대 와. 괜찮은 시골은 차가 거기까지 가는 데가 2대, 이 번호가 다른 2개가 운영돼 가지고 잘 운때 맞으면 10분 15분이면 그냥 기다렸다가 바로 타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를 주로 이용했거든. 근데 교통이 발달하자 여기가 쇠락하고 여기가 더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중심지가 많아져요. 그럼 중심지가 많아지면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아지죠. 아까 말씀드린 면사무소에는 주로 어떤 거냐면 치킨점 하나, 슈퍼 몇 개,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 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품질이 낮다는 뜻이 아니고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을 판다 해서 저급 상품이라고 그래요. 저급 상품을 공급한다. 초등학교 하나. 근데 여기는 가면 대학교도 있고 대학 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런 걸 싸잡아서 고급 상품이라 그래. 품질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거야, 이제.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통이 발달할수록 저차는 쇠락한다. 고차는 발달한다. 중심지의 수는 좀 전에 저차는 파란색은 되게 많았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좀 적었고 빨간색이 가장 적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요게 저차, 요게 중차, 요게 고차. 그래서 피라미드형을 이룬다고. 얘는 많다, 얘는 적다.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줄어드는 피라미드형이 된다. 배우지의 규모는, 저차원 중심지는 배우지의 규모가 작고 기능도 단순한 기능을 수행해요. 얘는 규모가 크고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수요자 도달 거리, 저차는 가깝다, 고차는 멀다. 중심지끼리 거리, 저차와 저차끼리는 가깝다, 고차와 고차는 멀다. 취급 상품, 얘는 저급 상품을 취급한다, 얘는 고급 상품을 취급한다. 품질 아니라 그랬어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비자 이용 빈도를 보면 얘는 자주 이용한다, 이용 빈도가 높아요. 얘는 가끔 이용한다, 비용도가 낮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중심지의 규모는 커지면서 중심지의 수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지 간의 거리도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될 것들을 표로 만들어 봤어요. 책에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다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레일리, 여러분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인데
학자 레일리고 소매 인력 법칙, 만류 인력 법칙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력 모형을 이용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인데요. 뉴턴의 만류력 법칙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들어는 봤죠. 뉴턴의 만류력 법칙입니다. 물체 사이에는 뭐예요?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때 그 크기는, 끌어다니는 힘은 크기에는 어떻고? 예, 비례한 거예요. 두 물체의 질량곱에 비례한단 말은 크기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수록 끌어다니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셔도 돼. 그냥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것이고, 이걸 원리를 그대로 따서 이렇게 말해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는 어떻고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어떻다고요? 반비례한다. 이걸 자주 바꿔서 물어보니까 조심하시고. 똑같은 말이 이거예요. 두 개 도시의 상거리 흡입력은 두 도시가 있어요. 두 도시 인구에는 어떻고?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둘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고.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 거예요. A란 도시고 이게 B란 도시고, A란 도시는 인구가 5만 명쯤 된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B란 도시는 인구가 10,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A 도시가 끌어내는 힘이 더 크다 그 말이죠. 얘가 크기가 크니까. 여러분 키도 아주 크고 팔도 아주 긴 놈하고 키도 작고 팔도 아주 짧은 놈하고 둘이 권투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유리해요? 왜? 팔이 긴. 그러니까 최영만 같이 키도 크고 팔도 긴 그런 사람이 유리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키도 크고 팔이 긴 사람이 멀리까지 뻗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멀리 뻗지. 그리고 키도 작고 팔도 짧은 놈은 뻗는데 요까지. 근데 왜 절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최영만하고 붙을 마음이 없어요. 최영만 씨처럼 키도 크고 팔도 긴 사람은 팔을 요만큼 뻗는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주먹을 맞댄 부분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분기점이라 그러거든요. 상권의 경계지죠. 그러면 A 도시가 고객을 끌어내는 힘은 여기까지 미치는 거고, B 도시가 고객을 끌어내는 힘은 여기까지 미치는데,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상권의 경계 지점을 가리켜 분기점이라 그래요. 자, 큰 도시에서 멀다요, 가깝다요? 멀다. 작은 도시에서는 가깝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여기에 만약에 이 분기점에 C라는 마을이 있다 합시다. 인구는 1,000명이라 합시다. C 마을의 인구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1,000명 중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몇 명 가냐면 50%가 가. 몇 명이겠어요? 500명이 이리 간다고. 분기점이니까 500명이.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50%예요. 몇 명이 갈까요? 500명이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500명한테 물어봐요. 왜 이쪽으로 갈까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같으면 큰 상점이란 점포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으면 큰 데로 가요? 작은 데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요. 얘가 크니까 이리 가요. 그래요. 500명. 그럼 이쪽으로 가는 500명한테 물어봐요. 왜 이쪽으로 가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먼 거리하고 가까운 거리가 있으면 먼 데로 가요? 가까운 데로 가요? 가까운 데로 가요. 어떤 분이 운동 삼아 먼 데로 가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말하던데 그렇게 말하면 좋아? 가까운 데로 가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간다고 이 사람들은. 가까워서 간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반만 간다고. 그래서 고객 유인력은 고객을 끌어내는 힘, 다른 말로 고객 흡입력이라고 불러요. 고객 유인력이라고도 하고 고객 흡입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고객을 끌어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객 유인력, 고객 흡입력 그래요. 그런데 크기에 비례하니까 분자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크면 고객 유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고객 유인력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따서 네일리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네일리는 이때 크기를 뭐로 따졌느냐면 도시 인구로 따졌어요. 그리고 거리는 뭘 따졌냐면 실제 잰 거리, 킬로미터로 잰 거리, 실측거리였어요. 이 실측거리가 물리적 거리예요. 그래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A와 B 사이에 분기점이 아니야. 이제 이 사이에 어떤 C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C 마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비율과 이쪽으로 가는 비율을 네일리는 계산했어요.
계산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1로 잡고 1이 가는 비율이 2라 치면 이쪽으로 가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했다고. 내 일리가. A를 계산했어. 마찬가지로 얘를 1로 하면 B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B도시에 대한 A도시 구매 제한비를 계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안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대안이나 대비는 분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뭐야?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자. 따라서 B도시에 대한 A도시 구매 제한비를 계산했어요. A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A를 구했으니까 A가 분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즉 B 유인력분의 A 유인력을 구한 거예요. 자, 근데 잠깐 질문해 볼게요. A하고 B 중에서 왜 A를 구했을까? 어떤 분이 물어보기를 왜 A를 구하나요? B 구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혹시 시험을 보시면 시험지에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시험 볼 때 말이죠. 이렇게 시험지 나눠줄 때 똑같은 시험지 아니니까 저 앞에 있는 분이 되게 잘 푸는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샥 보여. 그래갖고 똑같이 야, 저 사람 보이는 거야. 그래서 3번 똑같이 쳤어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A형이고 나는 B형인 경우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되게 여기 앉았잖아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여기 계신 분의 대각선에 있는 분이 보이거든. 그분이 B형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래서 A형이고 B형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보인다고 베끼시지 마세요. 베끼려면 물어봐. 무슨 형이야? 형이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해설 같은 거 할 때 보통 A형으로 해요? B형으로 해요? 다 왜 A형으로 해요? 그냥 그래요? 순서가 A가 먼저잖아. 그러니까 그냥 A형으로 하는 게 관행이야. 그냥 관행일 뿐이야. 우리나라 시험은 간혹 가형, 나형이 있거든요. 가형으로 해요? 나형으로 해요? 가형으로 일반적으로 해요. 아무 의미 없어. 가형으로 하도 나형이 나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A만 구하면 B도 구해지니까. 근데 나는 항상 A, B, C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평소에. 나는 항상 그래서 B, A, C 이렇게 하거든. 그럼 B형으로 해도 돼. 나는 가나 다가 마음에 안 들어. 나, 가,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항상. 그럼 나형으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B를 먼저 구해도 된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A를 나중에 구해도 되니까 순서만 바꾸면 된다. 자, 의문 갖지 마시고 그래서 A를 구하고 싶으니까 A가 위에 올라간다. 근데 유인력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좀 전에 거리제곱분의 크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B 유인력은 B 거리제곱분의 B 거리제곱분의 B 크기예요. A 유인력은 A 거리제곱분의 A 크기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곱한 게 분모라고 그랬죠? 이렇게 곱한 게 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끼리 모아봐 이렇게. 그럼 모아보면 이게 크기니까 보십시오.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B 크기를 여기다 쓰고 B A 거리 제곱을 여기다 쓴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A 크기를 여기다 썼고 B 거리 제곱을 여기다 쓴 거지. 그럼 이제 외우실 때 앞으로 이렇게 외우셔. 외우실 때 외우는 방법이 식을 외우는 방법이 그냥 둘 나누고 우리가 구하는 게 A니까 A를 항상 A 크기를 여기다 쓰시고 여기는 B 크기. 그 다음에 반비례니까 A 거리 제곱을 밑에다 쓰시고 B 거리 제곱.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계산 문제 못 푸는 게 공식을 자꾸 말하기를 공식이 안 외워져서 그렇대. 아니 계산 문제를 안 푸니까 공식이 안 외워진 거지 공식을 안 외워서 계산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제야. 그러면 A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하는데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C 도시에서 A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C 도시 인구 모두 구매자니까 다 구매한대요. AB 도시에서만 구매한대요. 신경 쓰지 말고 자 분자에 올라갈 게 A라 그랬죠. 크잖아. 이게 분모고. 그럼 이제 요게 앞에 거라고 4. 뒤에 거 갈 거야. 뒤에 거 갑니다. A 크기분의 B 크기잖아. 근데 제곱이잖아. 자 얘분의 얘는 이렇게 하면 몇 분의 몇인데 10분의 5는 몇 분의 몇이라고 2분의 1인데 그게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이잖아. 자 그리고 앞에 거 4 뒤에 거 4분의 1 그러니까 1이네. 1이잖아요. 자 그러면 1은 1분의 1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B에 대한 이게 A라고. 그럼 반반이네. A 대 B 대 1대 1이 뭐예요? 반반이잖아. 그러면 여기 인구 몇 명인데 5만 명인데 반반이면 2만 5천 명이 답이야. 이렇게 간단하다니까요. 무슨 뭐 풀고 그러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확인. 제가 아까 앞에 거 뒤에 거 나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갈게. 여기 위에 올라갈게 40만 밑에 게 10만 앞에 거 4.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게 10분의 5 제곱.
근데 앞에 거에서 4, 뒤에 거에서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그러니까 1. 1은 1분의 1, 요게 B, 요게 A. A 대 B는 1대 1. 1대 1은 반반?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마요. 앞으로 자꾸 보다 보면 답이 다 나와.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나누라고 외우실 때 곱하기로. 앞에 거 인구, 뒤에 거 거리. 여기 A, 여기는 여기 A 거리 제곱. 여기 B, 여기 B 거리 제곱. 끝이야. 그렇게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요, 공식 저절로 외워지면서 나중에는 눈으로도 구한다고. 계산기 쓸 필요도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 지난 10년 동안 이런 문제 3번 나왔어요. 네일리 거. 네일리 거 3번, 허프 거 3번, 컨버스 거 1번.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하려면 문제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머릿속에 다 넣고 여러분들에게 그게 맞춰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 보면서 아, 저거 힘들어요. 저 분수 계산 안 돼요. 갑자기 2분의 1이 왜 4분의 1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2분의 1의 제곱이 왜 4분의 1인가요? 그래도 하다 보면 아,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인갑다 하고 잡혀요. 첫 번에 10분의 5가 갑자기 10분의 5잖아. 근데 그게 갑자기 2분의 1로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들어와요, 이게. 계산은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계산 문제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천천히 해봐요. 서둘리지 마시고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 되네 하는 때가 와. 나중에 웃겨요. 처음에 보면 막 계산기 눌러보면 제가 누르란 대로 눌렀는데 막 안 나오고 막 그래갖고 막 계산기 질문방에다가 막 올려 막 중국산이어서 그러나요 막 그런데 절대 아니야. 내가 누르는 방식이 중국산일지 몰라도 계산기 요새 중국산 정말 좋아. 그래서 누군가가 계산기를 놔뒀는데 집에 놔뒀는데 아이가 뭐야 하고 이렇게 눌렀겠지. 단계 눌러져 있겠지.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알게 돼. 아, 이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면 안 되구나 하고도 알게 되고. 시행착오 겪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리고 잘 안 되걸랑 계산기 눌렀는데 잘 안 되걸랑 계산기 누르는 과정 있잖아. 하나 이렇게 눌렀던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제가 보고 뭐가 잘못 눌러져 있어요 라고 답도 해줘요.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쉬었다가 허프로 들어갈 거예요. 쉬었다 하시죠.